뉴 푸조 308입니다. 푸조의 새로운 모델들 디자인이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요. 전면부의 그릴이 넓고 낮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날카로운 헤드램프랑 일체감이 좋습니다. 본닛도 앞쪽까지 길쭉하게 내려와 있고 또 앞에서 시작하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날카롭고 스포티한 이미지는 꾸준하게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릴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엠블럼이 글쎄요, 이전에는 약간 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 아주 좋습니다. 본닛하고 범퍼 이어지는 부분에 308이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폰트 같은 것들도 푸조가 참 잘하는 부분이죠. 워낙에 해치백을 잘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비율도 아주 좋은 편이고, 글쎄요, 자꾸 앞쪽의 디자인이 과감하면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을 잘 구현해주고 있다 보니까 차량이 훨씬 더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테일라이트의 세리머니 괜찮고요. 퍼들램프도 밝은 편이죠. 실내등은 앞뒤 모두 LE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좌석,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크러쉬패드 중앙 같은 경우는 모니터 뒤쪽에 있어서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고요. 매트릭스 타입입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 특히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또렷하게 맞는 초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에서 매트릭스 LED 상향과 하향이 아주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안전시야를 꾸준하게 잘 확보해주고 있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별도의 안개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은 챙겨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약간의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이 정도에서 시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반사 같은 것들은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하자면 글쎄요, 광원의 직진성이 폭보다는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499cc고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토크는 30.6kg/m입니다. 8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전륜구동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죠. 그리고 앞쪽 오버행은 어쩔 수 없이 엔진의 배치라든가 전체적인 차량의 레이아웃 때문에 약간 오버행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뒤쪽이 날렵하게 마무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18인치 사양이고요. 컬러가 안쪽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량 관리할 때 휠 세척할 때 굉장히 용이하죠. 타이어는 225, 40, 18입니다. 좀 달리는 스포티하게 타는 차량인 만큼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도 살짝 덧대주고 있고요. 조금 더 과감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팬더 측면에 새로운 엠블럼, 푸조의 새로운 엠블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유리 주변부 몰딩도 역시 블랙 하이그로스로 포인트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디젤 모델이라서 에드블루 요소수 주입구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요. 후측면의 디자인은 측면에서 약간 볼륨감 같은 것들, 선과 면을 강조한 그런 느낌들을 봤는데 뒤쪽에서는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들도 전달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전형적인 해치백의 모습인데요. 스포티한 느낌은 앞쪽뿐만 아니고 후면부 디자인에서도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날카로우면서도 날렵하고 각들이나 그 안쪽의 디테일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은 테일램프는 푸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시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디퓨저는 블랙 하이그로스와 크롬으로 굉장히 좀 과감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머플러는 최근 나온 차량들이 그렇죠. 막혀있는 상태고 싱글 머플러로 운전석 뒤쪽으로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전체적인 바디 라인과의 일체감도 좋은 편이고요. 안쪽의 디테일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포인트로 손색이 없죠. 테일게이트는 푸조의 엠블럼 위쪽에 손을 살짝 넣어서 눌러주면 가볍게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는데요. 이 폭이 넓어졌다라기보다는 깊이가 깊어져서 안쪽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ED로 뒤쪽의 조명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요. 측면의 그물망은 조금 더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바닥 공간도 한번 살펴보면 이 패드가 보기엔 되게 얇아 보이는데 두께가 안쪽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꽉 차여지게 스티로폼으로 짜여져 놨기 때문에 해치백이 공명은 같은데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푸조가 아주 대응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런데 이 커버링 같은 것들도 아주 빈틈없이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줘서 글쎄요, 제가 이 전 모델에서 느꼈던 푸조의 마무리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2열 등받이도 한번 접어볼까요? 2열 등받이는 뒷문을 열고 이 위쪽에 있는 등받이 위쪽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접는 형태입니다.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대4로 분할이 되고 앞쪽에는 약간 각도가 좀 올라오는 편이기는 하죠.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바로 요 점이 해치백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뒤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깊기 때문에 차량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죠. 양쪽에 손잡이를 배치시켜 놨고요. 닫을 때에도 손을 잡고 살짝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기존 푸조 시티로행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인데요. 뒤쪽에 신규 엠블럼이 멋있게 적용되어 있죠. 그립감도 괜찮고 무게감도 있고 사용하기 불편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살짝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두툼한 편에 속하고요. 딱 닫았을 때의 느낌은 체결감이 꽉 물리는 듯한 느낌? 요거 나쁘지 않은데요. 체결감도 좋습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으로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는데 소재를 조금 스포티하게 이 알칸타라 같은 걸 넣어줬고요. 그리고 형광색으로 스티치를 쭉 연결시켜 놨는데 이런 포인트가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차가 세련돼 보이게 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기존의 푸조에서 많이 사용하던 내장재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느낌도 괜찮고 보기에도 좀 시원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 위쪽에 적용이 돼 있고요. 익숙한 형태의 윈도우 컨트롤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앞뒤 모두 오토 타입 채택해주고 있고, 요런데 소재나 마무리 같은 것들이 참 꼼꼼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티치는 다시 봐도 이 형광색 나쁘지 않은데요. 매포켓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병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뒤쪽도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 덧대도 있고요. 푸조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시트가 AGR 컴포트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일단 수동으로 안장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메모리는 2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전동으로 4웨이 지원을 해주고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패턴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여기 소재랑 여기 몸이 닿는 부분의 소재가 달라서, 그리고 날개 부분도 굉장히 도톰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요. 소재 자체도 몸이 미끌리지 않게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제체형에서 불편하진 않았는데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이 앞뒤나 틸팅 같은 것 이렇게 꺾이는 동작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썬루프는 글쎄요,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유리 면적 굉장히 넓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높이 적당하고 암레스트가 심플하면서도 이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려주고 있고요. 풋레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의 구성입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아래쪽에 있는데 레버 타입, 수동 레버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핸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컷이 돼 있어요. 위아래로 컷이 돼 있어서 언뜻 보면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오래 운전해도 어깨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십견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1.5리터 싱글 디젤 터보 엔진인데요. 초기 시동 시에 그렇게 많이 소음 진동이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클러스터는 크지 않은데 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메뉴는 이 스틱 스위치 끝부분 양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렇게 누르면 예, 안쪽에 그래픽을 다양하게 배치시키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립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같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트립하고 이 안쪽에 클러스 안쪽의 기능들, 인포테인먼트랑 연동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때는 스틱 스위치 이 끝부분을 눌러야 된다는 게 푸조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신규 엠블럼 다시 봐도 잘 어울리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여기 하이그로스, 블랙 하이그로스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정도는 포인트로 좋고요.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T 버전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레터링도 되어 있고요. 국내 소비자분들 선호도가 높은 HUD는 아쉽게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쪽 인터페이스 너무 잘 바꾼 것 같아요. 기존에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 인터페이스 잘 바꿔주고, 안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해상도고, 낮에는 약간의 반사 같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자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다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의 푸조가 사용하던 방식, 어라운드 뷰가 좀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뒤쪽만 보이다가 차가 움직이면 요 주변부가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 띄고 있고,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주변을 볼 수도 있고요. 광각으로 이 각도를 바꿔서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또 온도 조절해 보면 이런 것들도 오토 모드를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조금 민감도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 7인치에서 10인치 와이드 타입으로 바뀌고, 이렇게 꺾여서 밑에서 이 메인 펑션 키가 물리 타입으로 안 나온 것 같으면서도 약간 또 물리 타입, 기존에 버튼 나와 있는 것처럼 단축키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인터페이스는 저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푸조가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피아노 건반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전통적인 스위치 방식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비상등이 국내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에 와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의 푸시 타입으로 온오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돌려서 볼륨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화면에 보일까? 이 부분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라서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거치를 했을 때, 충전을 할 때 바깥으로 튕겨 나올 일도 턱을 이렇게 줘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공간을 마련을 해뒀고요. 12V 파워 아울렛 USB는 C타입으로 단자 하나 있습니다. 기어 노브 정말 독특하죠.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주면 조작할 수 있고요. P는 버튼으로 누르면 되고, 매뉴얼 모드도 역시 버튼으로 눌러서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기어 노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거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위아래로 눌러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 지원을 해줍니다. 모드 변경을 했을 때의 그래픽의 변화, 컬러의 변화도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커버링 깔끔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할 수 있고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암레스트 안쪽을 양문형으로 열리고, 열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USB C타입으로 A타입 같이 생겼어요. 근데 C타입 단자 있고, 안쪽에 깊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조명도 있지 않았네요. 열었을 때 이런데 마무리 보면 신경 많이 썼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운전석 쪽으로 잡아당기면 되고, 이 차 급이 있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카펫 같은 거, 이거 고급 차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차량입니다. 턱이 있고, 여기 공간 하나 더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깊이도 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선바이저는 여기 클립 있고요. 열어보면 양쪽으로 조명 LED 좋은데, 거울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았으면 좋겠어요. 길이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선루프는 안쪽에 이너 커튼은 수동으로 움직이고요. 유리만 열어볼까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원터치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유리 면적이 넓죠? 근데 큰 유리 면적에 비해서 오프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등은 모두 다 LED인데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요거 반응 속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에어백 모니터링도 할 수 있도록, 초점이 잡혔죠?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룸밀러도 베젤 부분이 얇으면서 또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확실히 시야가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다 안 내려오고 조금 남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앞쪽은 일반 유리가 아닌 이중접합 차암 유리인데 뒷좌석은 일반 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열선 컨트롤은 없습니다. 스티치는 다시 봐도 이쁜 것 같고요. 맵포켓은 웬만한 차량 앞좌석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배려를 잘 해준 것 같아서 좋고요. 바닥 공간이 살짝 파여 있고 가운데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발 공간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좌석을 맨 밑으로 내렸을 때 바닥하고 앞좌석 안장하고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턱은 높지 않은데요. 앞뒤 이 에어벤트랑 안장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자세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고요. ISO 픽스는 깔끔하게 지퍼 타입으로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좀 독특한데요. 보기에는 별로 편할 것 같지 않은데 등받이 각도가 서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레스트가 괜찮았습니다. 푹신푹신하고 목을 잘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레버를 여기서 누르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별도의 각도 조절은 안 되고요. 암레스트 내려보면 오픈 타입이고 컵홀더는 2개고 여기에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죠.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공간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에서 조금 더, 왜냐면 등받이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파여 있기 때문에 실제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괜찮습니다. 발 공간도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고 에어벤트 갖춰놨고 USB는 C타입으로 충전 단자, 입력 단자 각각 하나씩 갖춰놨네요. 그 아래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기존의 푸조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 가장 아쉬웠던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아주 잘 바뀌어서 저 부분 굉장히 환영하고요. 소재나 끝 마무리는 역시 푸조가 오랜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꼼꼼하게 잘 만든 차량이다라는 걸 요소요소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봐도 스티어링은 참 독특하죠. 도심주행 연비는 공인 연비 기준으로 15km 중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16.3 정도, 15km로 안 떨어지고 16km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해줬습니다. 뒤쪽이 토션빔이죠. 근데 이렇게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요. 앞좌석하고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앞쪽이 맥퍼슨 스트럿이나 WC1 붙고 뒤쪽이 토션빔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 그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푸조 뉴 308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이 차량을 시승을 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소리가 좀 특이한 것 같긴 하죠. 이런 부분들도 푸조 차량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0인치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AVN이 바뀌었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내비게이션 설정을 했을 때 지금 T맵으로 제가 목적지 세팅을 했는데요. 목적지 세팅을 하게 되면 클러스터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된 형태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돼서 길 안내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주행에서 소음하고 진동은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 특유의 4기통 1.5리터 싱글터보 엔진, 이 디젤 엔진 특유의 뭐라 그럴까요? 거친 느낌? 좀 걸걸한 느낌들은 남아있는데 그래도 앞좌석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에 의한 소음, 엔진에 의한 소리 같은 것들이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거슬리는 그런 느낌들은 많이 제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둘두둘한 노면인데요. 지금 완전히 평평한 노면이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중간에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런 노면을 지나가더라도 운전자가 앞좌석에서 엉덩이로 좀 불편한 느낌? 부담스럽다, 승차감이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걸러주네요. 공인연비는 17.2km인데요 도심에서는 15km대 중반, 고속도로에서는 19.6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고속도로에서 정말 에코모드 사용하고 발끝신공까지 써서 연비에 신경을 쓰면 무조건 20km는 누구라도 아마 어렵지 않게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속도 좀 높일 대로 높이고 급정거 같은 것도 좀 해봐도
아무리 안 나와도 18km 이상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에 있어서는 여느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연비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인정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급가속 같은 거 하면 아무래도 이 디젤 터보 엔진 특유의 한 반박자 정도? 반의 반박자 정도 살짝 이 터보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연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스탑 앤고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해주고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이 잔진동이나 충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제어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국내에 소개된 푸조 308은요 트림이 두 가지 있는데요. 알리르하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GT가 있습니다. 알리르가 3,680만원이고 GT 모델, 이 시승 모델이 4,200만원을 넘는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차만 봤을 때는 4천만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푸조 차량들을 탔을 때 정말 아쉬웠던 LVN이 확실하게 바뀌어졌고요. 아이토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서 화면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감성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차량의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가 셰시도 EMP2라고 해서 이전 대비 휠베이스가 약 6cm, 5.8cm인가 6cm 정도 늘어난 그런 셰시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푸조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라고 이 차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을 보면 그런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GT 모델의 4,200만원이 넘는 가격대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해치백이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3,000 앞자리가 3이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차량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 있어서 좀 높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심 주행에서 차량의 크기가 좀 컴팩트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곳에서 부담이 적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멀티링크가 아니고 토션빔으로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고 탱탱한 느낌을 구현해내는지 아마 이 차 제가 장담하건대 뒤쪽이 토션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쫀득하면서 쫀쫀한 느낌? 보통 보면은 들들들들하는 토션빔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억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도 똑바로 놓으면은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고요. 사선으로 넘어서 이 뒤틀리는 그럴 때만 이 차가 토션빔이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크게 아쉬운 점으로 또는 이 토션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승차감에서 많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 한번 드려볼게요. 와인딩 로드 즐기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쫀쫀하고 탄탄한 하체 세팅, 거기에 스티어링이 이렇게 막 뻑뻑하거나 묵직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부드럽긴 부드러운데도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게 돌아 나가니까 자꾸 이 와인딩에서 이 코너에서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차가 만약에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스펙이었으면 정말 제대로 이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와서 달려봐도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들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뒤쪽에 방음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공명음 같은 것도 해치백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거슬리지 않고 앞좌석은 확실히 이중접합 차음률이 채택하고 나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이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이 진동 같은 것들이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속도까지 올라오고 나면 가솔린보다 이 소음 진동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6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라든가 연비 측면에서 확실히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에코, 색깔이 좀 강렬하네요. 노멀,
그리고 스포츠. 노멀과 에코는 그 발끝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스포츠는 다른 모드들하고 조금 확실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킥다운 할 때는 이 차가 마력은 사실 130마력대라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토크가 3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두둑한 토크감이라고 하죠. 디젤 엔진 특유의 두둑한 이 토크감 같은 것들은 나름 또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신규 적용된 EMP2 플랫폼은 일단 차에 앉았을 때 이 차 셰시가 굉장히 단단하다, 강성이 높다라는 거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서스펜션의 세팅과 조화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거기에 확실히 휠베이스가 더 드러나고 나니까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 항속주행을 할 때의 편안한 느낌이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조금 더 미세하게 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단계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설정했을 때의 정확한 거리 유지를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믿음직한 느낌과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맥퍼슨스터, 뒤쪽에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 서스펜션 구조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저는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점 분명하게 전달 드려보고 싶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기본 속도는 3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가 심한 구간이나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화면에 여기쯤에 잡힐 것 같은데 8가지로 컬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보면 모드 변경에 따라서 같이 연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네요. 근데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드 변경을 했을 때 좀 빠릿빠릿하게 이 컬러 변경이라든가 그래픽 변화하는 것들이 조금만 한 반의 반박자 정도만 빨랐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푸조 뉴 308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유일한 단점은, 제가 실내 때 언급을 안 드렸는데 조수석 시트가 마사지까지 되거든요. 그건 정말 장점인데, 등받이 각도 조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돌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는 방법인데, 글쎄요, 럼버 서포트도 4A 타입 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수석에 럼버 서포트 전동이죠. 대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차급에서는 흔치 않은데 그것도 갖춰져 있고,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되는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이게 또 돌리는 방식이라서, 해외에서는 이 돌돌이라고 하는 이 등받이 각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국내와는 개념이 좀 다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이 차는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아쉬운 점으로 그 부분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하고 저음에서의 이 풍부한 느낌, 좀 단단하고 이렇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고음에서 좀 찰랑찰랑한 이런 맛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브레이크가 담력은 꾸준해서 좋은데 극초반에 도심주행 때도 제가 조금 느끼긴 했습니다만, 극초반에 조금 부드러운 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운행을 하시면 외모도 스포티하고요, 디젤이긴 합니다만은 토크가 또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밟았을 때 이렇게 많이 답답하지도 않은데, 브레이크 세팅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적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뉴 푸조 308을 시작으로 푸조의 글로벌 정책, 그리고 조금 고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308에서 이 정도로 출발한다 그러면 추후에 연속해서 소개가 될 다른 라인업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시트 마사지 기능하고 열선은 이 메인 메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키가 시트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좀 직관적으로 했으면 더 사용하기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역시 2차 급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호사 중에 하나죠.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것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이렇게 꼭꼭 잘 눌러줘서 피로도가 낮고요. 시트 자체 형상도 포지션도 괜찮은 편이고 형상 자체가 그렇게 몸을 피곤하게 하는 편이 아니고 또 잘 잡아줍니다. 몸을 홀드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승차감과 더불어서 시트의 만족도도 높은 차량이라서 장거리 여행을 했을 때의 피로도가 동급 차량에 비해서는 저는 분명히 낮은 편이라고 강조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마사지 시트를 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통풍 시트가 생각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차량 가격대가 4천만 원을 넘어서니까 알리르는 모르겠어요. 알리르는 모르겠는데 GT 모델에서는 통풍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해외에서 이 슬라롬이나 회피 기동이라고 하죠. 엘크 테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테스트에서 한계치를 비교한 걸 보면 푸조 308이 성적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구형도 그랬는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돌 테스트 같은 데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릴 때 운전의 재미도 있고 차량의 어떤 안정감, 안정성 같은 것들도 있으면서 충돌했을 때의 승객을 보호하는 능력도 좋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좁은 국도 구간에서의 부담도 적고요. 안 좋은 도로, 이렇게 움푹 파인 도로나 연속해서 과속 방지 턱이 있어도 부들부들하게 아주 잘 넘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시트가 편안해서 더 승차감이 좋은 걸로 제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시트 포지션을 낮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답답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포지션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면에서는 푸조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콕핏 자체는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듯한 느낌? 운전자를 좀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내 뒷좌석이 아니고 앞좌석에 앉아보면 이 차가 소형 해치백이라는 느낌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리고 널찍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도 내가 좁은 공간에 있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전달이 안 되는데요. 3D 클러스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입체감이 굉장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확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는 도저히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직접 가까운 매장에서 한번 차량을 앉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상 뉴 푸조 308 GT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